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냉동 공기조화, 공기조화 및 냉동 2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부터 계속해서 1장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장에서 여러 가지 주요 개념들, 냉동과 관련한 기초 이론, 여러 가지 개념, 그리고 열전달까지 복습을 해봤고, 이제 2장에서는 냉동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냉동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리고 냉동하는 원리,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연 냉동법이 있고 기계를 가지고 냉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냉동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냉매라는 것이 중요한데, 냉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냉동기를 이제 기계 냉동에서는 기계를 가지고 냉매를 이송시키기 때문에 거기 어쩔 수 없이 윤활유 겸 뭐 냉각용으로 이 기름이 들어가요. 냉동기유. 그래서 기름도 아주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냉동기유에 대한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냉동의 정의는 뭐죠? 냉동의 정의. 냉동. 좀 엄밀하게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refrigeration인데, refrigeration. 우리가 이걸 냉각하고 비교를 해봐요. 냉각과 냉동. 냉각한다. 뭐라고 하죠? 영어로는 cooling. 비슷하면서도 엄밀하게 생각하면 좀 다를 수 있는데, 냉동과 냉각 엄밀하게 구별해 보면 어때요? 어떻게 다를까? 온도를 낮추기는 낮추는 건데 둘 다 온도를 낮춘다. 온도를 낮춘다. 어떤 물질 또는 어떤 물체 또는 어떤 시스템의 온도를 낮춘다. 냉각도 온도를 낮추죠? 그러면 냉동과 냉각. 보통은 온도를 낮출 때 냉각은 이 자연 상태, 이 주변 온도만큼 주변 온도 가까이 낮추는 걸 그냥 냉각이라고 하고, 이 주위 온도보다 훨씬 많이 낮추면 냉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방 안에 내가 땀을 많이 흘려서 좀 쿨링한다. 그러면은 방 안의 온도를 많이 낮추긴 낮추는데, 어, 그래서 이 물체를 냉각시킨다 하면 그 주위 온도 수준까지 낮추는 거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낮추면 이제 냉동이라고 해요. 보통 혼용해서 많이 쓰지만, 그래서 주위 주변 또는 주위 온도보다 더 낮게 하면 보통 냉동이라고 하고, 주위 온도까지 또는 근처까지 주위 온도까지 낮춘다 하면 냉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이 냉동기를 가지고 냉각도 시킬 수 있겠죠. 냉동도 시킬 수 있고 냉각도 시킬 수 있죠. 냉동기 가지고 냉각 잘 조절해서 더 많이 안 낮추고 주위 온도 수준으로 냉각 시킬 수도 있고, 쿨링을 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냉동도 시킬 수 있고, 또 더 낮게 동결도 시킬 수 있어요. 동결. 아예 얼려버리는 거죠. 얼려버리는 거. 동결. 프리징. 그래서 냉장고 하면은 이제 프리징이 있죠. 프리저. 위에 그 냉동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그 냉장고가 있고 하는 것처럼, 냉각 동결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특히 이제 식품이라든가 우리 음식과 관련해서는 저장이 중요한 문제인데, 저온으로 저장을 시켜서 배송도 하고 할 텐데, cold storage, cold storage, storage. 저온 저장도 냉각해서 저장하는 방식, 동결해서 저장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냉각해서 저장하는 방식,
그다음에 동결, 열에서 저장하는 방식. 냉동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온도를 주위보다 낮추는 것을 냉동이라고 하죠. 주위만큼 낮춘다. 주위까지 낮추면 냉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래서 좀 엄밀하게 구별을 해봤고, 또 저온 저장과 관련해서는 냉각 저장, 동결 저장, 이 두 가지, 동결과 냉각, 이 두 가지 용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냉동의 정의 부분을 잠시 소개 말씀드렸고, 냉동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냉동의 원리. 냉동에서는 현열보다는 잠열을 이용한다. 현열보다는 잠열을 이용해서 냉동을 시키죠. 주로 이제 기계 시스템에서는 증발을 많이 시키는데 꼭 증발이 아니더라도 이 잠열, latent heat인데, latent heat, 잠열 중에서 예를 들어 얼음을 녹여서 차갑게 한다. 얼음이 녹으면서 주변 공간을 차갑게 한다. 그럴 때는 융해를 사용하죠. 융해 잠열, 융해 열. 또는 냉매가 증발하면서 차갑게 한다. 그러면 증발열을 이용하는 거고,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되면서 주변을 차갑게 한다. 그러면 승화열을 원리로서 사용하는 거죠. 이러한 다 잠열 또는 상변화, 상변화를 이용하면 그 상변화 잠열이 굉장히 큽니다. 현열로서 시킬 수 있는 것보다 잠열을 이용해서 상변화 상태에서 열을 시키면 훨씬 더 많은 열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냉동 시스템은 이제 상변화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상변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람을 불어준다거나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상변화 없이도 할 수 있는데 훨씬 효율이 높은 것은 이제 상변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상변화가 잘 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냉매 자체, 그걸 냉매라고 하는데, 냉매, 상변화 물질, 냉동을 위한 물질, 리프리저런트, 냉매를 사용하죠. 냉매를 사용한다. 냉동의 원리는 주로 잠열을 이용한다. 그리고 그 잠열을 이용할 때 가장 적합한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냉매라고 한다. 그래서 냉매를 개발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그 뭐 듀퐁이나 이런 화학물질 만드는 회사에서는 프레온계 냉매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냉매를 사용해서 냉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번째 절에서는 냉동의 방법이 소개되고 있어요. 냉동의 원리까지 설명드렸고, 냉동의 원리는 주로 잠열을 사용해서 상이 변하면서 열을 빼앗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해서 냉동의 원리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인 냉동 방법을 생각해 보면 자연냉동법이 있습니다. 자연냉동. 그 다음에 기계냉동. 자연냉동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식, 잠열을 이용하는 세 가지 방식.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융해열을 이용해서 냉동시킨다. 두 번째, 증발열 또는 승화열부터 쓰면 승화열을 이용해서
냉동시킨다. 세 번째는 증발열을 이용해서 냉동시킨다. 어떤 공간을 이 방도 좋고 아니면 어떤 패키지 안에 여기 식품이 있어서 얘를 신선하게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얼음을 넣는 거죠. 얼음. 그래서 얼음을 넣으면 얼음이 녹으면서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은 차가워지죠. 그래서 얼음을 이용해서 얼음의 융해열만큼 열을 빼앗으니까 얼음을 이용해서 냉동시킨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얼음은 물로 바뀌니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얼음 대신 드라이 아이스를 써서 드라이 아이스는 바로 고체에서 기체로 가죠. 그래서 승화열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고 또 증발열 어떤 액체를 넣어서 여기 밑에 냉매를 좀 넣어서 냉매가 증발하면서 차갑게 한다. 그래서 뭐 액화질소, 액체질소 또는 액화질소를 저 안에 좀 부어 놓으면 얘가 이제 증발하면서 주변을 굉장히 차갑게 하죠.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오픈된 공간 아니면 한정된 공간에 이렇게 자연적인 어떤 냉매, 자연적 냉매, 물 또는 얼음 또는 드라이 아이스 또는 질소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요. 근데 이것은 어때요? 어느 용량만큼 지나가면 이제 얼음이 다 녹아버리니까 더 이상 효과가 없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냉동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기계를 쓰는 거죠. 기계를 써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냉동할 수 있게 하자 해서 나온 것이 이제 다양한 기계 냉동법이 있어요. 첫 번째 공기 압축식이 있습니다. 공기 압축식 냉동기. 두 번째는 증기 압축식이 있습니다. 증기 압축식. 세 번째는 흡수식 냉동기. 네 번째는 증기 분사식이 있어요. 증기 분사. 쏴주는 거죠. 증기 분사식. 다섯 번째는 열전. 서모 일렉트릭. 열과 전기. 열전식. 이 다섯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장부터는 조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될 텐데 우선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공기 압축식은 뭐예요? 공기 압축식. 공기를 압축해서 고압 상태로 고압 공기를 만들어 놓고 이 고압 공기를 분출시키면 주변이 차가워집니다. 고압 가스가 팽창하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압 공기가 단열 상태에서 팽창시키면 온도가 내려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기 대신 이제 증기를 쓰는 거죠. 증기. 우리 보통 냉동기, 냉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매가 증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증발 잡열을 이용하는 거죠. 증발 가장 많이 쓰는 우리 가정용 에어컨이나 냉장고는 다 이제 증기 압축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압축기가 필요하죠. 압축기. 증발 잡열을 이용한다. 그래서 냉매가 있어서 냉매가 액체 상태의 냉매가 이제 이 방 안에 열교환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방 안에 열을 흡수해서 차갑게 만들고 냉매 자체는 증발이 되어서 나가는데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증발 다 된 냉매는 이제 방 안에 열을 회수했으니까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실외로 나가서 버려주면 돼요. 그래서 버려지기 위해서는 현재 그 증기 상태의 냉매를 압축을 해서 고온 고압의 기체 상태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실외기로 보내요. 그러면 실외기에서는 고온 고압 상태니까 그 밖의 온도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가 되니까 이제 그 컨덴서라고 하죠. 응축기라는 열교환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뜨거운 이제 그 과열 증기가 응축이 되면서 이제 액체 상태로 바뀌죠. 그러면 그걸 다시 안으로 보내주는 거죠. 압력을 떨어뜨리면서 팽창 밸브 이런 걸 달아가지고 또는 모세관을 달아서 압력을 뚝 떨어뜨려서 원래 증발기 입구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래서 사이클을 구성하죠.
사이클. 그래서 그때 pH 선도 얘기 많이 했는데 이게 증기 압축식, 이게 대표적인 것이 pH 선도에서 증발기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하면 증발이 다 끝나고 약간 과열 상태로 가고 증발, 여기서 이제 냉동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압축을 해서 과열 증기로 만들고, 너무 올렸네. 그 다음에 이제 고압 상태에서 응축을 시키고 다시 떨어뜨린다. 여기가 압축. 그래서 증기 압축 사이클인 거죠. 증기 압축 사이클. 여기는 응축기. 그 다음에 압력을 떨어뜨리는 거, 팽창 밸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기계 냉동법 중에 대표적인 증기 압축식 사이클의 pH 선도가 되겠습니다. 압력과 엔탈피, 에너지. 그 다음에 흡수식이 있는데, 흡수식은 그 압축기 대신 그 증기를 어쨌든 냉매를 증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열을 이제 증발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송을 시키고 다시 증기를 다시 흡수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아까 그 기계식 그 요 증기 압축식에 비해서 장점이 있어요. 단점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이것은 이제 저온을 생성해주는 냉매를 여기서도 필요로 하죠. 냉매가 있고, 이 냉매를 흡수해주는 물질이 있어요. 냉매를 잘 흡수해주는 냉매 흡수 물질. 이 두 가지 컴비네이션, 냉매와 어떤 그걸 냉매를 흡수하는 물질,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흡수식 냉동기가 유명한데, 암모니아는 또 물에 잘 흡수가 돼요. 그래서 냉매 암모니아와 그걸 흡수하는 물질 물 조합을 잘 시켜서 냉매가 사이클 과정을 거치도록 장치를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식이 흡수식 압축식이 아니라 흡수식 냉동기가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증기 분사식이 있어요. 증기를 분사한다. 노즐을 이용해서, 흡수식은 좀 칸이 없으니까 좀 지우고, 노즐을 이용해서 증기를 분사합니다. 증기 분사. 그러면 주위 액체가 증발이 돼요. 주위 액체가 증발이 된다. 여기 냉매가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증발이 되긴 되는데 아주 작게 되겠죠. 근데 여기를 뭔가 노즐을 만들어서 이렇게 쏴주면 요 증발을 촉진하죠. 여기 증기가 분사돼서 이렇게 지나가면 속도가 빨라지면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아지니까 증발이 더 잘 되겠죠. 이건 이제 계략도로 그랬지만 훨씬 이제 정교한 방식으로 해서 증발을 촉진하는 그런 기계 냉동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전식이라고 있어요. 열전식. 요즘 이거 많이 우리 학생들이 펠티어 소자라고 들어봤죠? 펠티어. 사람 이름인데, 펠티어가 만든 열전 모듈이 있어요. 펠티어 디바이스가 있는데, 펠티어 디바이스는 서로 다른 두 금속이 접합하도록 만들고, 거기에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하면 한쪽 금속은 뜨거워지고 한쪽 금속은 차가워져요. 즉 열이 분리가 돼. 그래서 차가운 쪽을 이용하면 냉동이 되는 거고, 뜨거운 쪽을 이용하면 이제 난방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펠티어 효과라고 부릅니다. 펠티어 이펙트, 펠티어 효과.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데, 기계식, 다른 기계식들은 뭔가 하여튼 움직이는 장치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열전식은 그냥 열전 모듈이 있어서 이게 두 가지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기만 연결해주면, 전기만 들어가면 한쪽은 뜨거워지고 한쪽은 차가워진다. 그래서 이쪽 차가운 쪽을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공간을 만들면 이게 냉장고가 될 수 있는 거고, 뜨거운 쪽은 이제 방열을 시키면 되는 거죠. 반대로 뜨거운 난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 폐쇄 공간을 만들고 이쪽은 이제 열을 흡수하고 이쪽으로 열을 공급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소형 냉장고 같은 경우에 써요. 소형 냉장고. 대형으로 하기에는 아직 효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게 만들고 그 대신 전기만 연결해 주면 되는 거니까 소음도 없겠죠. 소음 없고 깨끗하고 전기만 있으면 한쪽은 뜨거워지고 한쪽은 차가워진다. 그게 이제 펠티어 효과가 되겠고, 열전 모듈이라고 불러요. 열전 모듈 또는 펠티어 디바이스. 그래서 열전 모듈을 이제 구입합니다. 여러 개 구입해서 이제 연결해서 다양한 크기를 만들 수 있겠죠. 아직까지 효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어서 아주 소형으로는 많이 쓰고 있는데, 대형으로 가면 이제 이런 기계식, 다른 기계식, 특히 증기 압축식에 비해서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작고 조용하게 만들 때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열전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열과 전기를 넣어주면 열이 분리된다. 이게 이제 펠티어 효과. 반대로 열이 가해지면 전류가 흐른다. 이건 제어백 효과라고 부르래요. 제어백 효과.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하면 열전대, 온도 측정 원리, 연력학 실험 시간에 혹시 제 수업 들은 학생들은 기억하실는가 모르겠는데, 열전 효과, 열전 현상이라는 것은 서모, 열과 일렉트릭, 전기, 서모 일렉트릭 이펙트, 또는 다른 말로 서모 볼티지니까 볼테익 이펙트라고도 하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좀 복습하는 의미로, 열전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펠티어 효과처럼 볼티지가 가해지면 또는 전류가 흐르면 온도차가 발생해서 한쪽은 차가워지고 한쪽은 뜨거워지는 효과,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펠티어 방식이 되고 펠티어 이펙트라고 하고요. 반대로 온도차가 존재하면 전류가 흐르거나 볼티지가 변화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원리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어백 또는 제어백 이펙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펠티어 이펙트를 이용해서 열전 냉동을 하고, 냉동 또는 난방도 할 수 있고요. 제어백 이펙트를 이용해서 온도 측정을 해요. 온도 측정. 이 제어백 이펙트를 이용한 온도 측정 센서를 열전대라고 하죠. 열전대. 말 그대로 서머 볼테익 또는 서머 일렉트릭 커플, 서머 커플이라고 부르죠. 줄여서 서머 커플. 서머 커플 들어봤죠? TC라고도 하고. 그래서 열전 방식을 이용하면 온도도 측정할 수 있고, 또는 열전 방식을 이용하면 펠티어 이펙트를 사용하면 거기 전기를 넣어주면 온도차가 발생해요. 한쪽은 뜨거워지고 한쪽은 차가워지고. 그래서 차가운 쪽을 이용하면 이제 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기계냉동법에서는 공기압축식, 증기압축식, 흡수식, 증기분사식, 열전식,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연냉동법에는 융해열, 얼음처럼, 그 다음에 승화열, 드라이 아이스, 증발열, 액화질소 이런 것처럼 자연냉동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건 연속적으로 못하는 단점이 있으니까 연속적으로 냉동하기 위해서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기계 냉동하는 것이 공기압축식, 증기압축식, 흡수식, 증기분사식, 열전식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 제가 냉동의 방법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냉동의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고, 냉동의 방법에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교과서에 나와요. 제가 설명드린 그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쭉 보시고 쭉 숙독해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연냉동법 3가지, 융해열을 이용한 냉동, 승화열을 이용한 냉동, 증발열을 이용한 방법, 그 다음에 기계냉동법 5가지, 증기압축 냉동법, 공기압축, 증기분사, 흡수식, 전자냉동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냉매와 윤활유 얘기가 나오는데, 냉매는 아까 말씀드린 그 냉동장치 내를 순환하면서 냉동 효과를 발휘하는 어떤 물질이죠. 그리고 다양한 냉매가 있을 수 있어요. 물을 써도 되고 공기를 써도 되고 암모니아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제조를 해요. 어느 특정한 컨디션에 가장 효과적인 물질을 제조해서 만든 게 대표적인 게 프레온 냉매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레온 냉매. 그래서 그 프레온 냉매를 아직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프레온 냉매는 그 지구 환경을 좀 파괴하는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이제 줄여나가는, 유해한 것들은 지금 아예 못 쓰게 하기도 하고, 덜 유해한 것들은 아직까지 좀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는 점점 그 국제적인 규약을 통해서 강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연냉매, 이미 있는 암모니아, 공기, 물 이런 자연냉매를 이용하는 방식이 더 각광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프레온을 개발하는 그 화학 관련된 회사에서는 이제 환경에 더 좋은, 환경에 덜 유해한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런 냉매들도 냉매 산업이 있고, 뭐 자동차 에어컨, 또 가정용 냉장고 이런 것들도 이미 냉매가 대체되어 있는데, 그 이미 대체된 냉매들도 지구 환경의 유해성이 작지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향후에 계속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CO2, 이산화탄소를 냉매로 쓰기도 합니다. 자연 냉매 중에 CO2도 있는데, CO2가 냉매로서 효과를 보려면 굉장히 고압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백기압. 그게 좀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자연 냉매를 쓰면 좋기는 한데, 그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까다롭다. 그래서 이용하기 조건을 완화하는 인공적인 냉매를 많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 냉매 부분, 그 다음에 윤활유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에서 좀 시간을 들여서 기초 부분을 좀 천천히 했고요. 이제 2장 좀 속도를 내고 있고,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앞으로 속도를 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강의를 듣기 전에 교재를 좀 한번 숙독을 한번 미리 하시고, 강의를 들으면서 노트 정리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주차 3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